자, 이제 객관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하시는 과정에 좀 주의해 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뭐 수나 이런 이제 숫자를 많이 다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많이들 이제 수학적으로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계산은 전자계산기가 하지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수다 보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의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글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두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교재, 즉 객관식 민법 교재 푸시는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실 부분은 이 문제를 내가 맞췄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맞추는 것에 주력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각 지문 세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내가 이 글자들을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걸 캐치해내시는 작업을 계속 확인해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답은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험장 당일날만 우리는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장 당일날 맞추려면 한 가지 품으셔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출제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틀려줘야 돼요. 아셨죠? 이 사람들도 성심성의껏 문제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남의 성의는 그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다. 틀려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틀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틀릴 것은 반드시 좀 틀려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장 당일날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틀려주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맞추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출제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틀릴 만하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예로 여러분들의 이제 최근 들어서의 각 선택 과목의 실제 배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점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의 경우에는 일단 행정소송법이 점수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상법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지금 현재 점수가 주로 이제 행정소송법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셨죠? 근데 작년에는 행정소송법이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출제기관도 알겠지요. 그러면 문제 난이도 좀 조정해달라 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은 거의 제자리인데 상법이 조금 점수가 더 오르고 이런 이제 역전 현상들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기본적인 점수 난이도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저 자리 상태일 거다라고 하는 보장은 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출제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틀릴 만한 문제를 낼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틀릴 만한 것을 전부 다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지까지 치루어졌었던 민법 총칙 문제를 다 확인을 하고 다 만약에 연습이 되어 있다면 아마 세무회계는 꽈락이 나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틀릴 것은 틀린다. 그러면 출제자는 문제를 낼 때 과거 구기출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70점어치는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일단 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점어치는 거기서부터 조금 추론을 하면 올릴 수 있는 문제로서 85점어치를 생성을 시키고 나머지 15점은 결국 틀려요. 아셨죠? 15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6문제죠? 그런데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40문항을 만난다.
그런데 40문제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1번 문제 맞췄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맞췄다. 3번 문제 맞췄다. 4번 문제 모르겠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아셨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4번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4번을 틀리시려면 4번만 틀리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의 경우에는 출제자가 웬만큼 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릴만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웬만큼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시험 연습이 덜 되어 계신 분들은 4번 틀리면 5번도 틀려버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을 이제 학원에서 세트 형태로서 치르시게 될 텐데 앞으로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연달아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강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타 다른 과목도 혹시 그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연습을 해보세요. 아셨죠? 연달아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 체력이 다운되어 있거나 체력의 문제일 확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의 문제이다. 아셨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디서 발생하냐? 나 이번에 붙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저 마음 때문에요. 나 이 문제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저 마음 때문에 오히려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붙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상태에서 내가 붙고 싶으니까 책 보겠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나 이번에 붙어야 된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시험 치를 때까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안 그래도 얘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얘한테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시험날은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마음부터 일단 버리시고 너 꼭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부터 시험 가지실 때까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시험 안 돼도 될 만한 분들은 어차피 학원 빠져요. 안 나오실 테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영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 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아셨죠? 더 이상의 마음을 내지 마세요. 두 번째, 일단 연달아 틀리는 현상의 가장 대부분의 경우는 체력 문제입니다. 아셨죠? 올해와 같이 예년보다 갑자기 막 굉장히 추워지는 그러한 해는 봄에 탈납니다. 수험가에서만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니까 조금 믿으실 만은 하실 거예요. 아셨죠? 날씨가 이런 때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봄은 죽어나는 겁니다, 몸이. 그런데 봄에 시험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몸이 잔뜩 얼어 있었는데 이게 해동이 되면 뼈는 부러집니다. 아셨죠? 근골이 부러져 버리면 결국 시험은 못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럴 때일수록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러닝이나 뭐 이런 것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대신에 어느 정도 몸이 좀 달궈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운동을 겨울에 안 하시면 분명히 봄에 탈납니다. 봄에 탈나면 이게 두 문제가 될지 세 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머리가 한번 꼬여버립니다. 아셨죠? 머리가 꼬인다라고 하는 소리는 에너지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못 받으면 일시적으로 사람은 숨을 안 쉬어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아셨죠? 근데 숨을 안 쉬어버리면 두뇌에 혈액은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문제 못 풉니다. 그거 다시 산소 공급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마다 각기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은 15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죠? 못 풉니다. 아셨죠? 그분들께서 시험 되셨을 그 당시 해년과 올해는 달라요. 아셨죠? 문제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때와 마치 15분 안에 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쉽게 말하냐. 내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강사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의 경우에 여러분들 나왔었던 기출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1번, 2번, 3번, 4번 일단 1초, 2초, 40초면 풀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게 안 돼요. 출제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 계속 턱턱 쌓이는데요. 그럼 발전되겠죠, 문제도? 강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15분 안에 푸십니까?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가지실 부분은 항상 틀려주자예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올 거다. 아셨죠? 그러면 모르는 지문이 나올 때 나 어떡할래?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이 문제 맞췄다, 이 문제 틀렸다 이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 부분은 오늘 맞췄다 뿐이지 내일도 맞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시험장 당일날 그날 맞춘다는 보장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모르는 지문 나왔을 때 나 어떡할래? 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전략을 세워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습관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꼭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실 부분은 나는 분명히 모르는 지문이 있을 것이다. 아셨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옛날에 정말 수험, 즉 객관식의 대가, 즉 수험의 대가, 공부의 대가가 한 분 계셨어요. 노자님이라고. 그분이 객관식 문제 풀이법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셨죠? 지지 위지요, 부지 위 부지라. 시지하라. 아셨죠? 아는 지문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지문은 모르는 지문이다. 그래야 맞춘다. 아셨죠? 그러면 문항 구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1번, 2번, 3번 모르겠다. 4번, 5번. 그러면 3번은 없는 지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사지 형태로서 문제 풀다 보니까 문제를 맞출 확률이 더 커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3번 지문 모른다라고 해서 나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4번도 의심 어린 눈으로 5번도 의심 어린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객관식 푸시다 보면은 2개가 꼭 세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령 2개가 세모가 아닌데 분명히 한 지문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 아마 이거 분명히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일부러 세모를 만들어요. 아셨죠? 이 습관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두시라고요.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풀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만나시면서 할 수 있는 각종의 의문은 다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가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틀리는 사람이 시험장 당일날은 붙어요. 평소에 모의고사 때 굉장히 시험 점수 잘 나오더라.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던 동료분들이 나를 자꾸 의지하더라. 그래서 뭐 의지되는 마음도 좀 생기고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가르쳐준 사람은 떨어지고 가르침 받은 사람은 붙습니다. 절대 그 현상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하십시오. 내가 문제 푸는 습관을.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정례화해 두세요. 아셨죠? 틀리는 문제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를 세우는 게 어느 객관식 시험이서건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설령 저 문제를 통째로 날려버린다 손 짚어도 시간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 문제 다 읽고 2번, 3번 읽고 그런데 모르겠다 라고 결론 낼 거라면 차라리 그 문제를 안 읽는만 못하죠. 그죠? 그럼 다른 과목에서라도 한 문제 정도 더 맞출 수 있는데 거스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 특히 세무사 시험을 위해서 절대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재정학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재정학 포기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릅니다.
재정학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실지는 저도 예전에 사법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경제 쪽은 웬만해선 가기 싫어요. 그 당시에 정말 점수 잘 받았다는 사람이 60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시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좀 해두셔야 돼요. 아셨죠? 실제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가 시험장 당일날 받을 득점이 240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재정학 합해가지고 몇 점 받으시랍니까? 160점이 나오면 제일 좋죠. 40, 40 받고 그 다음에 턱걸이로 붙으셔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럼 160점을 받기 위해서 라면 선택 과목 한 과목에서 90점, 그 다음에 한 과목에서 70점 이러면 좋죠. 그렇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90점을 받으려면 90점 어치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90점 어치 노력을 하다 보면 경제학 60점, 70점 받기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를 뺏어와야 돼요. 시간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점수가 더 내려가겠죠?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특정 한 과목에 대한 건반 하나를 잘 누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과목을 자유자재로 네 개의 건반을 통해서 음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셨죠? 선택 과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과목 꽈락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정학 좀 많이 좀 미리 좀 준비해 두십시오. 아셨죠? 봄 되면 재정학 공부 못합니다. 마음이 떨려가지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떨려가지고 이걸 포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이 점수는 안 오른다. 그렇죠? 85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재정학을 통째로, 즉 재정학 시간을 통째로 갖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엔 재정학 빵꾸 나가지고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점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될 마음은 난 딱 80점 어치만 공부한다. 아셨죠? 지금부터 난 딱 80점 어치. 그 다음에 회계세법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바는 못 되지만 난 딱 40점 어치만 공부한다. 아셨죠? 2차는 어떻게 할래?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는데 일단 1차 되고 생각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40점 어치 받는 게 회계세법은 굉장히 어렵죠. 그거 받기도 어려운데 100점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니면 60점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0점 받고 나머지 60점은 찍으시면 되잖아요. 정말 내가 운이 안 좋은 놈이다 라고 해도 그래도 한두 개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점 정도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4문제가 즉 8문제이죠. 그렇죠? 8문제 찍었을 때 여러분들 한 몇 개 정도 맞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운 좋으면 2개. 그 다음 아니면 1개. 그죠? 정말 빗사이를 뚫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덜어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 1개나 2개 정도는 맞히실 수가 있어요. 80점어치 공부한 사람은 85점이 나오지만 100점어치 공부한 사람은 70점밖에 안 나옵니다. 아셨죠? 게다가 그 과목만 70점만 나오면 다가 아니라 다른 과목을 갉아먹어버려요. 아셨죠? 지금부터는 마음을 비우시고 틀릴 것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문장을 만났을 때 내 머릿속에 왜 자꾸 그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객관식 문제집 풀어가시는 과정에 많이 틀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셨죠? 많이 틀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아는 것 같은 문장도 시험장에서는 다 의심으로 떠올라요. 붙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강의는 주로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저는 객관식 문제풀이는
일단 뭐 모의고사 몇 점 나왔다 누가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학원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결국 학원가에서 상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의 시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도 많아요. 그렇죠? 학원 모의고사 잘 보셨다 그러면 걱정이 먼저 앞서요. 저분 안 되시겠다. 그렇죠? 학원 모의고사는 딱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내신다는 소리는 결국 그만큼 많이 틀리신 분이라는 소리죠. 많이 맞춘 사람이 그 문제집을 한 번이라도 더 볼까요? 아니면 많이 틀렸던 분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될까요? 오늘 아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시험 당일날 아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상하지? 강사가 많이 맞추면 안 된다는데 라고 하는데 자꾸 맞춰버린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부러 틀리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떨어질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문제 가벼이 보시 마십시오. 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학원가에 특히 어떤 분들이 학원에 주로 오셔야 되냐? 첫 번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웬만큼 그래도 한두 번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학원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험 공부 아주 오래 하신 분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뭐만 물어봐도 다 대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학원에 와야 돼요. 계속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장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문장, 이 문장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의심을 해야 되냐? 시험장에서 의심이 분명히 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은 조금 다를 겁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들어갑니다. 먼저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 정칙 맨 앞부분에서는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민법의 법원이란 법적 3단 논법에서 줄부터 출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가 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그 다음에 증거를 대줘야 된다. 즉 증명을 해줘야 된다. 내지 입증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실이 정말 있는 사실인지 여부를 법원은 확정을 하고 만약에 그 사실이 그와 같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에 터잡을 법을 대입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이때 어떤 법을 대입을 시켜야 될지 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법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작업을 우리는 민법의 법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해서 법률 규정부터 먼저 찾아보고 그게 없으면 관습법, 그리고 관습법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면 조리에 의해서라도 재판은 해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널리 성문법이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는 모든 법의 형태, 조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 이것도 여기에 물론 포함되지만 그 이외에 명령 규칙이라고 하는 법률의 하부 규범 정도에 해당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률과 동순위의 것이 있는 것으로서, 즉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특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긴급권 내지 국가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등과 같은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판례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원성이 부정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을 때 그러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불문법을 대비해라. 그런데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관행이 있고 이쯤 되면 이게 법이다. 그래서 꼭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법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법을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법은 법원이 제일 잘한다. 따라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사안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나라 판례가 그렇다면 관습법으로 확인한 것은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굉장히 많다. 하지만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있다. 온천권이라고 하는 것 따위는 관습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이면 소유권인 것이지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원이 있었을 때 공원 인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부정했었던 것을 확인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관습법이라고 하는 테마였었고, 그 다음에 관습법마저도 없다면 조리, 다른 말로 상식에 의해서라도 재판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상식이 법원일까라고 하는 문제는 있었으나 일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성 인정된다라고 치자. 아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민사관에서 법률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는 굉장히 착실하죠. 민법 제1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출발됩니다. 문제 객관식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옳은 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옳지 않은 것은 웬만큼 알 수 있겠는데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 중에는 괄호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문제들이 이와 같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판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셨죠? 자, 일단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말한다. 맞습니까? 국회 제정 법률 이외에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명령이나 규칙 등도 모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순위가 열등하다. 즉 여루적 성격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다. 맞습니까? 맞다라고 배웠었다. 아셨죠?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 먼저 적용하라. 그 다음 제3항 3번, 조리는 법원의 재판 활동으로 형성된 판례법을 말한다. 조리가 판례법인가요? 조리는 판례가 아니다. 아셨죠? 상식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관은 법이 없다. 즉 법의 흥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에 의해서라도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5번, 적용해야 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치 않게 된 관습법도 그것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잃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셨죠?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 푸실 때는. 자, 적용해야 될 오늘을 기준으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 한마디로 헌법에 위반된 관습법이 있다면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 못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종중 구성원의 성년 이상의 남성만 한정이 되었었던 것, 그런 관습법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그것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잃는다. 아셨죠? 자, 그리고 1번에서부터 5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생성되었었던 우리 머릿속의 마음입니다. 3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맨 처음에 풀을 때요. 그 다음에 5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3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는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출제기간은 여러분들이 15분 내에 40문제를 다 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출제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답은 뒤로 배치한다. 끝까지 읽는 사람이 이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과 5번의 문장을 그냥 살펴보진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민법의 법원 역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명령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 이어도 법원 못 된다? 아니다, 된다.
두 번째,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될 수 없다. 반칙이다. 왜냐, 이것은 물권법과 관련된 민법 제185조 규정이다. 아셨죠?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만 출제한다고 해놓고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운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 넘기시라고요. 없는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민사에 관해서 법률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지금 문제가 뭐죠? 옳은 것 찾는 거죠? 3번을 답으로 내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9년 시험 문제이죠? 많이들 틀렸다고요. 2번 때문에. 앞선 지문에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뒷지문의 경우에는 머리가 사람은 꼬이게 마련이에요. 답이 안 찾아져요. 너무나 쉬운 건데도. 그런데 이건 법주문 자체인데 왜 속냐? 민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6글자 때문에요. 우리가 평소 보지 않았던 문자. 아셨죠? 당연히 지금 현재 민사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민사에 관하여겠죠. 형사에 관하여는 아니겠죠. 은근히 많이 틀렸었던 문제입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한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5번.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원이 아니다. 세모 처리해버립니다. 아셨죠? 자신이 떨어져요. 주로 우리가 많이 글자로 아니면 일단 이제 뭐 눈으로 보았었던 것 이외에는 시험장에서는 전부 다 그냥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장에 해당된다. 아셨죠?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5번 모르는 문장이다. 그러면 답을 3번으로 내실 수 있어야죠. 두 개의 지문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사가 강의 생활 한 14년, 15년 했다라고 한다면 웬만큼 되신 거예요.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속아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강사가 시험장에서 봤더니 얘 강의하지 않은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믿으세요. 없는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답이거나 답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없는 지문으로 처리하는 순간. 그런데 거기서 굳이 다른 문장까지 파급해서 세모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 문제 푸신 다음에 3번 문항으로 들어갑니다. 3번은 민법 제185조 내용이다. 그리고 시험범위 아니다. 184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 시험범위다. 아셨죠? 그러면 185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권, 즉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죠? 우리 민법상 정해져 있는 것으로는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물권, 제한물권 형태로는 사용수익권한을 제한하는 용익물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두 개가 있고, 용익물권 안에는 일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안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일단 물권 중에는, 담보물권 중에는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소위 비전형 담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비전형 담보의 예로서 양도담보나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매도담보라고 하는 과거 관습상으로 존재하던 세 가지의 담보제도가 있었다. 지금도 물론 존재한다. 매도담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비전형 담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관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더라. 아셨죠? 그런데 1984년 개선 입법에 의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간 규율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가등기담보법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배울 일이 없는데, 자, 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전형 담보로서의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나 매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현실상으로는 존재하는데, 그러면 존재를 어디서 하냐? 관습법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면서 민법 제185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물권은 마음대로 창설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저 물권 빼고 나머지 물권은 못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못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종류의 것 안 된다. 두 번째, 기존에 있던 것도 내용을 변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85조 규정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관습법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물건도 인정은 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것 빼고는 진짜 만들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3번 문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185조 소위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는 규정인데, 자, 2번의 경우에는요,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창설될 수 있더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앞부분에서도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정이 된다, 관습법으로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바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건너갑니다. 민법의 법원 옳지 않은 것 판례 나옴. 1번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어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있다. 이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맛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시험 문장에서 갑자기 내 눈에 보이게 될까요? 명령 규칙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제 안다. 대법원? 대법원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시험장에서는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아셨죠? 대법원이 만든 명령이건 규칙이건 여부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민사에 관해서 법률 및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의한다. 맞습니까? 자신 있나요? 문제를 왜 2010년 당시에 이렇게 냈을까요? 출제자는 1번 될 수 있는데, 그죠? 답인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3번에서 막혀버린다. 왜 막힐까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되어 있었지 및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 및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대등 효력을 주어져버리는 규정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습법의 경우에는 성문법에 비추어 여루성, 보충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및이라고 한다면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셨죠? 시험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틀리시는 연습. 아셨죠? 만약에 이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맞는 지문들만 꽉 차 있다면 이건 답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과 관련돼서 판례가 나왔었던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셨죠? 복수정답과 관련된 행정소송이었었습니다. 거기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과 관련돼서 대법관들이 내리신 판결은 객관식으로서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셨죠? 따라서 가장 근접한 답을 답으로 고를 것. 그리고 아무리 눈 씻고 답이 없을 때 그때만 복수정답을 인정해 줄 수 있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문장을 상대적으로 푸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분입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만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장을 왜 4번에 배치시켰을까요? 3번 틀리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맞나요? 모르겠다. 왜 모르냐?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도 위헌 결정만 법률효가 있습니다. 아셨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 자체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무슨 민사에 관한 지금 현재 법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법률 살아있으니까 그 법률을 적용한 거다니까. 그래서 합헌 결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위헌 결정에서만 그런 거예요. 위헌 결정은 그 법 폐지 법률이 만들어진 효과를 갖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도 그냥 결정이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위헌 결정만 그런데 뭐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객관식 못 풉니다. 모든 지문에 예외가 눈에 보인다고요. 아셨죠? 그게 비단 공부 많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갖게 되는 의문들이에요. 아셨죠? 강사는 분명히 위헌 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중에도 합헌 결정도 있을 텐데 그럼 그것도 그러한가? 나반의 의문이 그날 발생해요. 문제는. 아셨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보실 때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셨죠? 지금 연습을 하시는 과정에 연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연습해 보시고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들어갑니다. 관습법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 그리고 사회 생활규범,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 그래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 되기에 이른 것 맞다. 두 번째,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변경효만 갖는다. 관습법이 성문법을 변경시키는 효력이 있는가? 아니다. 성문법이 먼저이고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 여루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뿐이지 관습법에 의해서 성문법이 바뀌어지는 일은 없다. 아셨죠? 그런데 이 문장 자신이 없으셨죠? 이제는 좀 아셨죠? 시험장 당일날 맞추실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만자 때문에요. 이 만자가 어떤 기능을 하냐? 맞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왠지 관습법은 우리가 배웠었던 게 보충성, 여루성만 갖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시험장 당일날에 문장 빨리 읽고 싶어지거든요. 그중에 가장 강조점이 만자가 읽혀져 버립니다. 앞에 있는 변경이라고 한 두 글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셨죠? 만만치 않은 출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민사에 관해서 법률 규정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그 다음에 4번. 어떠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었어도 그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한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맞나요? 시험장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혼동이 됩니다. 에이, 거기까지는 설마. 그냥 이 사건에서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닐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다. 효력 자체가 인정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다. 이것은 법률형의 해석 부분에서 배웠었는데 관습법과 통상 비교를 많이 했었다. 일정한 관행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맞는데 이게 아직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저 지금 법은 아닌 사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뿐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 상태에 있는 관습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사실이다 라는 점에서 다르다. 아셨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3단 논법에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이야기할 것. 아셨죠? 법원이 제일 잘하니까 법원이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할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인 관습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그 다음에 입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이 관습법과 다르다.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여기 이 각 두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사실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도 일정한 누적 관행으로서 경험칙, 즉 일종의 법칙이다. 법칙이라면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조사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이 나오지 않더라면 최종적으로는 관행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끝끝내 입증을 해줄 수밖에 없다. 아셨죠? 법원이 찾다 못한다면 당사자가 예외적으로는 당사자도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패소 판결 받을 걸 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5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은 결여된 그냥 관행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일단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아셨죠? 이런 것은 계속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분입니다. 12년 문제 부분이고요. 역시 법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결국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 순서는 기본적으로 뭐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시켰어요. 아셨죠? 기출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제 1번입니다. 사회 거듭된 관행, 생활규범, 관습법으로 승인되었음. 나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됐다면, 이건 더 이상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셨죠? 예전에는 종중 구성원이 남자들만이었었다. 근데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순간에 관습법은 사라져버렸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적용 시점에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요 지문이 변형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2번. 관습법의 존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이다. 맞죠? 원칙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되었다 해도 헌법에 반하는 경우라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 인정할 수 없다. 이젠 많이 나왔었다. 4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번.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었다. 그래서 해석 기준 내지 표준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이 법원이라고요? 관습법이 법원이라고 했었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법이 아니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4번, 5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시험장에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아셨죠?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부분입니다. 관습법, 그 다음에 사실관습 비교 문제다. 옳지 않은 것 2014년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민법은 관습법을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헌법에 위반된 관습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여기까지 많이 기출되었었던 부분에 해당되고 또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짧게 썼나 보다. 그 다음에 3번, 사실관습은 관습법과 달라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한 관행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번 기출지문이다. 4번,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관습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확정해야 된다. 그 전에 기출지문. 아셨죠? 그랬더니 이번에 낼 때는 어떻게 냈다고요? 꼭 이래야만 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 해설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되고 까지 잘라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지난번 문제에 나왔었던 기출지문. 그리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 맞다. 그러나 잘라보시고요. 여기까지도 지난번 기출지문. 그렇지만 관습은 그 존재 여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우리도 어렵다. 따라서 법원이 결국 이를 최종적으로까지 알 수 없다면 결국 이기거나 지거나 소송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생긴다. 바로 뒷부분, 이 판례의 뒷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분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셨죠? 지난번 기출에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셨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걸로 해석을 할 것.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해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러면서 강사가 설명드렸을 때 해석 표준론 따로 배우고 해석 방법론 따로 배우고 왜 이 현상이 발생했는지 예전 사법시험 출제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러면서 법률행위 해석 표준과 관련해서 4글자 암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이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하셨죠? 당사자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다면 그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를 알 수 없다라면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것. 그리고 관행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시 법령 중에 임의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것. 그 다음에 규정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의칙에 비추어 해석을 할 것. 아셨죠? 이게 법률행위 해석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보니까 당사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사일 것이고요. 의사가 빵꾸 났을 때 사실인 관습이 기능을 하더라. 의사 보완이라고 얘기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부분입니다. 법원 역시 옳지 않은 것 15년 문제입니다. 1번,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 공포된 국회 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가리킨다면 안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2번,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법원 될 수 있다. 기출지문 그대로 활용했죠. 그 다음에 3번, 사회에 거듭된 관행 역시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것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면 2015년 당시에는 문제 1번 보고 바로 답을 내셨겠죠. 근데 이상하게 4번을 답을 내셨어요. 이 현상은 왜 발생했을까요? 자, 지난번 기출지문에 이거 나왔다. 그리고 지난번 기출지문에 이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또 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술은 뭐로 끝나 있죠? 확정되어야 한다. 아셨죠? 그래서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분명히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아랫문장을 봤더니 4번 지문에 아주 지난번 기출지문 그대로 냈거든요. 왜냐, 이 판례 앞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일부러 그냥 4번을 세모로 만들어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아셨죠?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계속 틀려보셔야 돼요. 5번입니다. 관습법이 사회질서 변화로 그 적용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 관습법 효력 부정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2006년 당시 법무사 시험 문제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이라고 하는 문구는 뺐습니다. 어차피 문제 자체 판례가 라고 시작되어 있으니까. 자, 문제 1번입니다.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원 자격을 갖는 것이 이젠 관습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주가 사망을 해서 그 장남이 호주 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열어질 때 그 장남은 호주 상속과 동시에 일단 예전 호주의 유산, 즉 재산을 다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이하 애기들한테, 즉 동생들한테는 이걸 떼내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둘째 이하부터는 형 떼줘라고 하는 청구권도 관습법상 인정되어 왔었다. 이것을 우리는 분재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는 이미 사망을 하고 딸도 혼인을 해서 동일 가족 내 직계 자손 없이 사망하신 분의 유산은 망인의 동일 가족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가족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간에게 귀속하지 않았던 것이 옛날 관습이다. 민법 시행되기 전에. 아셨죠? 지금의 관습이라고 주장하면 맞아 죽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 양자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이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 유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맞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인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즉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를 취득했던 것이 관습이다. 자, 판례 정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일단 삽입해둔 문장이고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민법 제1조 법원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민사에 관해서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 아니다. 조리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이 아닌 국회 제정 법률을 의미하므로 틀린 것 같다. 그죠? 국회 제정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3번,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법원 될 수 있다. 변형되었지만 같은 기조이죠. 그 다음에 4번,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임 관습을 구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했다. 그 다음에 5번,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된다. 원칙은 법원이 직권 조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16년 당시의 기출지문이었습니다. 자, 16년 문제 보시니까 어떨까요? 맞으실 수 있겠습니까? 맞출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인다. 그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너무 답이 일찍 나오면 에이 설마 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제자가 이렇게 성의 없이 냈을 리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는 현상이 있는데 이 문장은 너무나 문제가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냥 맞추실 수 있어도 나중에는 굉장히 혼동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강사가 그러는데 뒤로 답이 많이 나오는데 뒤로 나올 게 따로 있고요. 그냥 문제 주는 것은 따로 있으니까 그건 좀 미리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법원 파트를 지난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사적 자치와 공공복리라고 하는 두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0번에 2013년 기출지문입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 옳지 않은 것 1번, 자유와 평등은 뭔 말일까?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법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헌법 이야기도 아니고 없는 지문이다. 그 다음에 2번,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포함될까? 자, 계약 체결 자유의 원칙은 당연히 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죠. 반대면이죠. 그런데 모르겠다. 모른다면 없는 지문이다. 3번, 사적 자체 원칙은 신의 칙에 의해 제한도 되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자. 4번,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단어 두 개를 모르겠다. 핵심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아셨죠? 넘어간다. 5번, 민사 책임에서 고의와 과실은 그 법적 효과가 다르다. 모르겠다. 아셨죠? 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채권법 총론을 안 배우고 그 다음에 채권법 강론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어떠한 사람이 민법에서는 고의로 때렸건 과실로 때렸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사람이 도로교통 등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과실 사건의 경우에는 내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50만 원으로 깎입니까? 그 사람이 실수로 나를 다치게 했으면 내 치료비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줘도 되나요? 아니, 일부러 들이받았다면 이때 경우에는 민사 책임의 경우에는 손해는 손해대로 다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과실로 발생했다라고 해도 손해는 손해대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민사에서는. 아셨죠? 형사법 영역에서는 과실범이라고 하는 것, 요번에 좀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어머님 사건 보면은 중실화건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지고 있죠? 실화 사건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죠? 고의방화 사건이 아니라, 그렇죠? 고의방화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징역입니다. 5년 이상이라고 한 소리는 25년 이하까지, 즉 최장 25년입니다. 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실화 사건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형량이 낮아져요. 아셨죠? 형사 책임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나누지만 민사 책임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나누지 않습니다.
됐었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17년 문제입니다. 민법의 적용과 해석 방법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민사특별법은 민법에 우선 적용해야 된다.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죠. 일반법은 당연히.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일단 어떤 민간인을 뭐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적으로는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특히 국가를 상대로 뭔가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아예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법을 따로 마련했죠.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만 사건을 처리하거든요. 이와 같이 일반적인 법률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을 하기 위해 만든 법률 이름을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게 된다. 아셨죠? 아무리 일단 형사범죄에 해당돼서 횡령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해도 횡령 금액 액수가 예컨대 10억을 초과한다 아니면 3억을 초과한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형량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버립니다. 아셨죠? 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잘 안 보는 법조문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민법을 해석을 할 때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물리해석이라고 한다. 조문. 아셨죠? 글자를 풀어내는 방법을 물리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문헌해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떤 법률 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해석 방법을 그 다음에 두 글자 가리시고요. 뭐라고 하게요?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아셨죠? 준용은 법률에 어느 규정 나 준용할래 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때를 준용이라고 합니다. 규정 자체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유추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A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A라고 하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것을 규율할 필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A법을 준용할래 라고 하는 B법이 있다면 이때는 적용할 수 있다고요. 법이 법을 갖다 끌었었을 때는 준용. 아셨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더라면 이때는 이 법을 이 사실관계도 해석에 의해서 끌어왔을 수밖에 없을 때 이때 그 해석 방법을 우리는 유추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은 구체라고 하는 말은 사건성을 말합니다. 사건마다 타당한 결론이 각 따로 정해져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소리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판례법이니? 라는 소리예요. 사건마다 전부 다 결론이 달라진다? 라고 할 수 없다 보면 이때 경우에는 법의 생활에 있어서의 안정이 해야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두 반대면 이것을 조화롭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해석 방법입니다. 아셨죠? 이것이 우리가 지향을 하는 부분이다. 정도 확인해두고 굉장히 의외로 많이들 틀렸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아셨죠?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었던 부분에서. 아셨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문제 나면 많이들 맞추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이 틀렸습니다. 아셨죠? 준용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의미를 묻는 것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잠시 쉬었다 권리 파트 들어갑니다.